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소통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입력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입장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방송 선착순 100분께 초록밴드 통해서 이렇게 테마 리포트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김선규 전문가님께서 직접 작성을 해주신 1분기 유망한 테마 자료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초록밴드 통해서 매일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8시 오늘장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까지 얘기 나눠보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공개 방송까지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 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3일절을 맞이해가지고 저희가 특별 코너를 마련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투자 기법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냈던 리포트가 어떤지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비교해보고 엑기스를 뽑아낸 다음에 또 여기에서 관련되어 있던 종목은 어떻게 움직였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궁금하신 것이 있다. 항상 아침 8시에 무료 방송 들어오시고요. 포커스온입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다. 초록밴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알고 싶다 포커스온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저희가 3.1절 특집을 맞이해서 정말 특별한 내용들만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들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3.1절 특집으로 오늘 기법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 네. 어떤 기법일지 좀 기대가 되거든요. 어떤 네. 기법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일단은 기법 이전에 우선은 알고 싶은 거는 우선 기본적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테일런이라 부르는 즉 독수리 발톱이라고 부르는 기법을 이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나온 거는 뭐였느냐? 여기 단기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 자,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요거를 항상 얘기를 해왔죠.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투자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기에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 이렇게 나와 있죠. 단기 투자의 정의는 무엇일까 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단기 투자는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물론 엄청나게 큰 회사 헤지펀드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다른 그 투자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대형의 자금을 가지고서 그것도 엄청난 레버리지를 끌어서 한꺼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래서 큰 수익을 끌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개인 투자자에다가 전문도 아닌 일반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괜히 큰 돈 끌고 들어갔다가 엄청난 손실을 보시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 사실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액으로 이렇게 단기로 해서 움직이는 즉 액티브하게 움직이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이야기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장기 투자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간 규모 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짜리 최소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그다음 1억 원 그 이상으로 해서 올라가는 이런 자금을 가지고서 패시브로 즉 장기로 예치를 하면서 꾸준하게 추세를 따라 끌고 가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것을 장기 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액티브와 패시브의 개념을 여기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액티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나오는 시장 수익률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채권 금리 수익 아니면은 은행 금리 수익 아니면은 또 다른 것들 정해져 있는 어느 정도의 일정 수익 시장이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증시의 수익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수익률들이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률보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분명히 이것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하는 방식이 바로 액티브 기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액티브 자금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로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로 갔을 때 보통 우리는 대부분 다 단타만 얘기를 해요. 단타. 자, 그런데 단타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시장의 수급의 변동성을 예측을 한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단타는 뭐냐? 심리를 얘기한다. 그런데 그게 결국 뭐냐면 수급의 변동성이라는 거죠. 즉 volatility라고 부르는 건데 그게 변동성인데, 자, 누가 얼마나 이것을 주식이 있다면 그 종목을 사고자 하느냐 혹은 팔고자 하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장의 그 수급 변동성은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기술적인 분석을 진행을 해가지고서 가는데, 기술적 분석이라면은 기본적으로 거래량, 그 다음에 그 금액이 제 주가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차트, 그 다음 거기에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동평균선, 우리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이평선이라 그러죠. 이평선도 역시 거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또 있냐,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MACD 아니면은 뭐 RSI, 스토캐스틱, 뭐 아니면은 OBV 아니면 VR 뭐 이런 오만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혹은 이제 가끔 들어보신 거 있죠. 볼린저 밴드 아니면은 뭐 일목균형표, 뭐 이런 여러 가지 참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느냐, 차트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자, 적산병이면은 상승이다, 뭐 흑산병이면 떨어진다, 뭐 아니면은 뭐 샛별형이다, 아니면은 뭐 이제 교수형 무슨 뭐 차트다, 아니면은 도찌다, 버터플라이, 뭐 이런 그런 모습들도 쭉쭉 나오는 것들, 이런 걸 가지고서 보통 우리가 어떤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여기에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을 단타, 즉 단기 투자 기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비했을 때 장기 투자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늘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한데요. 기본적 분석, 자, 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어떤가, 즉 얘가 돈을 잘 버는 회사인가 아닌가, 이걸 먼저 첫 번째 보고, 그 다음 두 번째,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얘가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이 수익을 얼마나 잘 가지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당좌 비율이라 그래서 지금 현재 부채가 있다 그러면은 부채를 과연 지금 현재 있는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 자산이나 현금 유보 현금이나 유보금이나 아니면은 다른 자산을 팔았을 때 충분히 다 갚고도 커버를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여부들도 되게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단타 기법에 나와 있던 그런 기술적인 기법들을 여기다가 또 다시 접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괜찮은 회사가 있는데 현재 이 회사가 기술적으로는 어떤 자리인가, 이거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인기가 없다 그러면은 의외로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사람들이 이 주식이 좋은 걸 다 알아가지고 너도 나도 사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과열돼가지고, 즉 오버히트하고 그 다음에 오버봇 돼가지고서, 즉 과매수가 들어간 상태라 언제든지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다,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한 중립 정도, 즉 뉴트럴 상태니까 지금 정도면은 살살살살 조금씩 저가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뭔가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산업적 분석.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는가, 그럼 이 산업은 지금 현재 과연 성장하는 산업인가, 아니면 사양 산업인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성숙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또 체크를 해보고, 그런 가운데서 여기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과연 이 산업에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첫 번째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단타와 장기 투자는 이런 식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오의 6단계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제가 한번 잠깐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자, 매집, 상승, 과열, 분산, 공포, 침체, 이렇게 6단계로 나눠진다. 이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보통 자, 언제 사느냐? 자,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어디쯤에서 사는 게 보통 어디서 많이 살까요? 상승 과열 쪽에서 많이 살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빗대어 보면요. 그렇죠. 네. 네. 모두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한때는. 네. 그리고 아주 제대로 손실을 보고, 내가 거기서 샀으면 안 됐는데 내가 거기서 왜 샀을까, 내 손가락에 사탄이 들린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게 보통 매집, 상승, 과열, 여기가 상승 단계 3단계, 그 다음 뒤에 분산, 공포, 침체는 하락 3단계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매집 단계에서부터 해가지고 상승 과열 갔을 때, 근데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되냐,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들 특히 문제가 뭐냐면은 과열 단계에서 더 올라간다고 거기서 또 달리는 말을 올라타요. 네, 그게 진짜 문제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 자, 다우의 6단계라는 것이 일단은 그 기술적 분석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한데, 이 찰스 다우, 즉 다우 지수를 만들었던 찰스 다우가 만들었던 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6단계에 갔을 때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상승과 과열과 분산에 전부 다 삽니다. 그럼 왜 분산에 사느냐? 다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워터링, 한마디로 이제 물을 타는 거죠. 단가를 낮춰서.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얼씨구 나고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관과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거기다가 또 더 매도를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분산이 공포 단계에 가면은, 그때가 되면은 전부 다 모든 개인들이 사실상 물량을 눈물의 손절을 하게 됩니다. 자, 눈물의 손절하고 난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다시 또 어째 침체 단계부터 해가지고서, 자, 침체 단계부터 해가지고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살살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사서 모은 데는 어디냐? 침체와 매집과 상승까지는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사가지고 들어가요. 여기에. 그랬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이제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서 오느냐? 상승해서, 자,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오르는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삽니다. 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침체에서는 대부분 아무도 안 건드리는데, 이때에 왔을 때 이 침체 단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모으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단계에 있는 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로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자, 그러면 침체를 우리가 잡지는 못하더라도 그럼 최소한 매집 단계에서라도 벌면 된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그러면은 외국인과 기관을 따라가려 그러면은 매집과 상승해서 요 단계에서 우리가 가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단기든 장기든 올라타서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매집과 상승 갔을 때 상승에 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에서부터 외국인과 기관은 팔아요. 외국인과 기관은 팔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아가지고 계속 땡겨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과열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과열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과열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더 맹렬하게 팝니다. 그러면은 그걸 또 개인들이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 받아가지고 더 비싼 값에 더 끌어올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착각을 하게 돼요. 요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자리가 이제는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라는 하이포릭, 즉 유포리아라 그러는데, 거의 뭐 이제 그 엄청난 약간 환각 같은 상태에서 계속 여기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받아줄 개인이 없다. 그럴 때 그때 바로 분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분산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다우에서의 6단계, 4단계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대규모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일단 분산이 터지면 그 순간부터는 무조건 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손절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과열 분산 공포 때는 이미 여기에서는 사실은 거의 외국인들은 다 팔아버린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은 개인들이 놀다가 깨진 상태다. 이런 걸 먼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의 중요한 거. 자, 전체적으로 많은 기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미국 기법, 제가 만드는 기법이에요. 테일런이라 그래서. 자, 이게 뭐냐 하면은 독수리 발톱이란 뜻이에요. 자, 급락주를 분할해서 사는 기법인데, 자, 어떻게 하느냐? 흰머리술이 있죠? 미국 독수리. 그 아주 이쁘게 생긴 미국 독수리가, 자, 먹이를 잡을 때 어떻게 하냐? 위에서부터 떨어집니다. 떨어져 가지고서는 밑에서 잡아서 치해가지고 들어 올리죠. 들어 올려서 그려갔는데 이 정도 들고 갔다가 다시 한번 떨굽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착안해 가지고 만들어낸 기법인데, 자, 여기서 뉴스와 재료를 우선 잘 파악한 다음에 진입을 해야 이게 성공할 확률이 높고, 급락 제2일차, 보통 3일차보다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2일차 됐을 때 아래 꼬리가 나오는 그 시점부터 해서 소액 분할 매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까지만 매수를 할 수가 있고, 자, 낙폭이 만약에 클 경우에는, 만약에 두 번째 해가지고 떨어졌을 때 소액 분할 매수를 했는데, 그때 만약에 소액으로 샀을 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5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혹은 이제 4,000불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5% 혹은 10%, 즉 한 400불 정도를 먼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넣었을 때 거기서
여기에서 갑자기 낙폭이 커졌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 손절해야 됩니다. 스탑로스로 해서 2%에서 바로 손절을 해버릴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들고 있는 것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들어갈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같이 종가 매수하듯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큰 낭패를 보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아주 철저하게 분할해 가지고, 그리고 그 절대로 같은 금액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에서 나와 있던 종목들 중에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것 중에는 팩웨스트 같이 이전에 작년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 그때 같이 갑자기 지역은행들이 급락을 했을 때, 그럴 때 이런 팩웨스트 이런 그럴 때 급락하고 개발하기 이어지는 그런 종목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국판 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죠. 일단 이걸 SK 디스커버리에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보시면 SK 디스커버리,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옆으로 이제 갔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횡보를 했어요.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차부터 떨어졌습니다. 자, 5일 연속을 해가지고서는 흑오병, 쉽게 얘기해가지고서는 지금 하락 5음봉 5개가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거의 이제 요 자리까지 왔다. 자, 이전에 있던 요 지지대까지 떨어졌다. 요 근처까지 왔다고 보는 거죠. 그럼 여기 요 자리에서부터 해가지고서는 여기는 종가, 국내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종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종가 매수를 했을 때, 자,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만약 떨어지면은 여기서는 지체 없이 2%에서 손절을 스탑로스를 걸어서 떨구는 게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올라가죠. 올라갔을 때는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세 번째 올라갔을 때 요 상승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만약에 자, 요 윗꼬리가 길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상승할 여력이 더 없다라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르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도해서, 자, 요 밑에서부터 요만큼의 이익을 먹는 거를 이렇게 해서 던졌죠. 그러니까 독수리 발톱을 던지듯이 그렇게 던지는 것을 이제 해서 매도를 하면은 이만큼의 이익을 먹는 시스템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미국 주식 팩웨스트 뱅코프. 자, 요게 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 그래가지고 실리콘밸리 은행은 망했지만 팩웨스트나 이런 다른 기존 은행들은 살아 있었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자, 보세요. 자, 여기도 옆으로 이제 횡보해가지고서는 가는데 하락으로 가는 모습이 한 3일에서 5일 정도 가다가 여기서 개발하기 나왔을 때 이때가 있다 신호입니다. 첫 번째 개발학, 두 번째 개발하기 나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세 번째로 개발하기 나오고 여기 떨어졌다가 꼬리가 나오는 요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가끔 반등이 강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강하게 올라오는 요 시점에서 여기서 다시금 잡았던 물건을 던져서, 즉 매도를 해서 여기서 수익을 챙기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서 왜 이 기법이 되느냐, 다른 게 없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하한가가 없기 때문에 위아래로의 탄력도가 우리나라보다도 한 2배에서 2배 반 정도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에서 매수를 해서 거기서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시초가를 넘어가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산 다음,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여기서 물론 파셔도 되고 여기서 이 위에서 좀 더 올라가서 여기에서 떨어져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한번 응용해 보면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이 투자 기법에 대한 추가적인 강의가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초록밴드 통해서 저희가 매일 오전에 이렇게 공개 방송으로 투자 기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초록밴드 통해서 공개 방송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1분기 유망한 테마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들 들어보겠습니다. 1분기 유망한 첫 번째 테마로는 반도체와 AI 플랫폼 테마를 선정해 주셨는데요. 어떤 전망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 자세한 강의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해가지고 13시 투자 스쿨에서 자 그동안 다현님께서 많은 그 광고를 해주셨는데 이 레포트에서 나왔던 거 첫 번째 반도체하고 AI 테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AI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일단 레포트를 하나 만들어서 드렸었죠. 자 요게 아마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첫 번째로 1분기 유망 테마로 봤던 것이 반도체 AI 플랫폼 이렇게 지금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도체가 온 디바이스 AI로 발전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요거는 제가 거의 정확하게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도 MWC인가요? 거기에 나왔을 때 그 삼성전자가 갤럭시 링을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도 갤럭시 S24, 24가 나오면서 거기에서 온디바이스 AI를 이용한 그 통번역이 되는 그런 기계가 이제 등장하면서 AI가 굉장히 이제 놀라운 일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나왔던 것들 중에 글로벌 웨이퍼 생산은 앞으로 3천만 장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것이 올해의 예측이었고 또 지금 현재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파운드리가 지금도 건설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나왔던 거 제가 이제 또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건데 레포트 상에서 나왔던 걸로는 한국, 타이완의 파운드리 즉이 이제 아주 중요하죠.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거의 뭐 7,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국과 타이완에 있는 파운드리는 앞으로 용수 문제, 즉 물의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죠. 현재 그 가지고 있는 수원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그 삼성전자 공장, 그 다음에 이제 안성으로 내려가서 이제 평택과 안성 이쪽으로 이제 내려갔죠. 그 다음에 탕정 쪽에는 디스플레이가 있고 삼성이 아무튼 이 서해안 쪽으로 벨트로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많은 그 공장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또 파운드리를 짓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용수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문제가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인구가 많이 몰렸을 경우도 문제지만은 이 공장이 돌아갈 때에 들어가는 용수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수를 어떻게 이제 확보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그만큼 만약에 이제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또 다른 이제 입지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 같은 경우도 TSMC는 아무래도 섬나라인 상태에서 좀 더 좁은 그 한정적인 공간에서 거기에서 또다시 어느 정도 필요한 용수를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아리조나의 TSMC가 지금 타이완 공장에 3배 규모로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조나 자체가 건조한 지대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운드리를 지었을 때 용수를 어떻게 하느냐는 지금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우선 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지금까지 예측했던 것들과 다르게 이번에 최근 들어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현재 미국의 자국업체 밀어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인텔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그 AI 칩을 이제 50조 원어치 정도를 이미 거기다가 공급하겠다고 아예 사티아 나델라 CEO가 직접 나와서 인텔 파운드리 데이에서 그렇게 공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당히 그 충격과 공포에 그 쌓여 있습니다. 엔비디아로서는 사실 좀 뒤통수 맞은 거거든요. 이게 그런 상태이고 거기다가 이번에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에다가 H200 칩에 들어가는 HBM3E 그 세계 최초 상용화된 HBM3E 규격의 메모리를 넣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자국업체 밀어주기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IRA가 어떻게 적용이 될지 그리고 만약에 공장을 짓더라도 이것의 판로 즉 미국에 있는 다른 기업들의 어떤 식으로 이게 공급이 될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게요. 다음으로 자 이제 AI 플랫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요거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자 그래서 AI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생성형 AI 즉 Generative AI라 그러죠. 그동안 그 챗GPT 즉 오픈 AI에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그 AI 관련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언어 기반의 챗GPT 4까지 나왔는데 여기에서 5까지 이제 생성어의 고도화에는 주력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는 지금 현재는 오히려 더 이미지라든가 동영상 쪽으로 해가지고 넘어갔다. 즉 오픈 AI가 소라라는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난 뒤에 이게 언어 기반에서 이제는 동영상 기반으로 그다음 이미지 기반으로 좀 더 넘어간 부분이 있다. 사실 이게 그 AI 칩보드 자체가 GPU 즉 그래픽 카드 기반으로 나온 것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된 부분도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보면은 AI 칩셋하고 보드 그다음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지금 이런 트렌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은 이제 플랫폼부터는 조금 제가 예측이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데이터 센터가 지금 알게 모르게 조금씩이지만 그래도 계속 지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AI를 이제 서포트하기 위해 가지고서 움직인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단 클라우드 서비스가 과연 여기서 AI와 어느 정도 합쳐져 가지고서는 좀 더 고도화될지의 여부는 이제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요거는 그 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그 노력을 기울이느냐, 그리고 AI 칩보드가 얼마나 싸게 잘 공급이 되느냐, 이게 수요는 있는데 공급량 자체가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거기다 가격 자체도 AI 칩보드 엔비디아 H100 같은 경우는 보드 하나가 4만 달러 합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비싸죠. 일반적인 그래픽 카드 지금 현재 GTX 4090 같은 게 한 1000달러에서 1200달러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도 거의 한 20-30배 정도 비싸는 그런 가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지금 현재 AI의 개발을 느리는데 그 발전에 상당히 지금 방해가 되는, 즉 비용이 방해 요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금이라든가 이런 데이터 같은 그 규모가 미국이라든가 다른 영어권 국가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이제는 대형 통신사 그 다음에 플랫폼 주가 아무래도 주도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그 다음에 카카오, 그리고 또 이제 외국에 있는 그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은 구글 바드 아니면은 KT 이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AI 테마주들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고, 이들로 인해 이들이 또다시 어느 정도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관련된 테마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뽑았던 것들 중에서 떠오르는 것들. 자, 1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매수한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 같은 경우 제가 여기 매수 가격은 여기에서 6만원대에서 제가 지금 샀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올라간 거는 최고점 12만원까지 거의 100%가 넘게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좀 떨어지고 있죠.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금 이제 한 번 더 꺾어져서,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서 올락내락 하면서 파동이 나오면서 크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파동 한 번 생길 때마다 상승을 했어요. 지금 이제 세 번째 파동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떨어질지 아니면 좀 더 올라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11선과 21선을 따라 가지고 쭉 가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도 5일선은 깨지지 않고 여전히 가고 있는 굉장히 그 정석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에이직랜드, 요거는 신규주였기 때문에 조금 제가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4일자 매수 기준으로 합니다. 1월 여기 4일자 매수했을 때 요것도 역시 한 55,000원대에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했었는데 이거는 조금 올라가다가 등락이 좀 있었죠. 오르락내리락 등락이 좀 있다가 다시금 바닥에서 자 4만원대에서 이제 다시 들어 올려가지고 지금 거의 77,000원 이 정도까지 올라가서 대략 한 70에서 75% 정도의 수익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이제 올라가려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개, 가온칩스와 에이직랜드 같은 경우는 AI 칩에 대한 설계, 특히 ARM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엔비디아 이외의 다른 팹리스 업체들하고의 연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업체이기 때문에 이들의 성장 가능성, 특히 이들이 삼성전자와 만약 붙어서 이번에 메타의 저커버그하고 하는 협력에서도 이 관련 종목들이 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께서 선정을 해주신 2024년도 1분기 유망한 첫 번째 테마로 AI와 반도체 플랫폼 테마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테마 분석집 전문가님께서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초록밴드 통해서 선착순 100분께 나눠드리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가온칩스와 에이징 랜드만 살펴봤지만 이외에도 유망한 종목들까지도 담겨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초록밴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2024년도 유망한 두 번째 테마도 짚어보겠습니다. 역시나 테마 리포트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테마죠. 이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에 대한 자세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네, 자, 두 번째 레포트. 자, 우리 파란색이었죠? 네, 에너지. 그 다음에 자동차, 전기차 관련된 얘기였죠? 관련된 얘기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을 넘겨보면은 1분기 유망 테마에 있던 파란색 에너지 그리고 자동차 전기 이야기. 에너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전략 비축유 재고는 역대 최저치다. 실제로도 계속 많이 좀 그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2024년이 들어오면서 태양광이 이제는 수력보다도 비중은 더 커졌다. 즉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하고 있던 여러 가지 기존의 발전 시설에 비해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신재생 에너지의 설비가 늘어났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은요.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그 수력이라든가 다른 그 대체적인 열 에너지를 쓰지 않는 발전 같은 경우는 비중이 별로 높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거든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그동안의 가장 큰 그 발전 설비는 어떤 거였냐면은 바로 석탄 발전소였습니다. 즉 콜파워였죠. 콜파워를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이 아니라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은 콜파워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은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짧은 시간에 바로 엄청난 화력을 뽑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석탄 발전소가 그만큼 이용이 많이 됐고 여기에서 나오는 엄청난 단기간에 갑자기 크게 그 에너지를 뽑아내는 그리고 발전량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미국에 있는 그 발전 유틸리티 사업자들은 이 석탄 발전소를 써왔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거를 계속 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암모니아를 갖다 뿌려 가지고서는 질소 산화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뜯어내는 탈질 시설, 그 다음에 분진을 줄이기 위한 탈분진 시설들을 더덕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까지 많이 이제 이끌어왔는데 결국은 이거를 이제 한계에 부딪히니까 어떻게 됐느냐, 요거를 LPG 발전으로 돌렸습니다. 네. LPG 발전, 즉 가스 발전으로 돌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러면은 자 이제 석탄은 정말로 조금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스 가지고서 발전을 하자라고 해서 열 발전은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다음에 지금 여기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에 풍력 발전의 비중이 커졌지만 가스 비중도 중요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석탄 발전소에서 석탄 콜파워로 되어 있는 석탄 고로를 석탄으로 때우는 보일러를 싹 빼내고 가스 보일러를 집어넣은 거죠. 네. 그래서 이 보일러가 물을 끓여가지고 그 수증기 가지고서 항상 발전기를 돌렸기 때문에 즉 물 끓이는 거는 모두가 다 똑같다. 예, 그거예요. 단지 뭘로 끓이느냐, 석탄으로 끓였냐, 아니면은 가스로 끓였냐의 차이인데, 자 그럼 석유는 왜 하느냐? 석유는 우리 자동차에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또 이 발전소에까지 쓰겠어요? 그건 절대 안 되는 얘기죠.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진짜 석유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으로는 이 풍력 발전이 굉장히 지금 비중이 커져 가지고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수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다른 그 발전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넘어갔습니다. 이제 콜파워까지 이제 가스 발전까지도 넘어갔어요. 근데 아직 콜파워 비중은 여전히 높습니다. 왜?
미국은 아직까지도 이거를 바꾸는데 굉장히 보수적이고 사실 이거를 바꾸려 그러면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 석탄에서 가스 보일러로 바꾸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유틸리티는 전형적인 배당주다 보니까 주주들이 이런 거에 투자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존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 비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냐? 자, 해상풍력이 앞으로도 진행 가능성이 더 높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신재생 에너지들, 특히 풍력 발전을 하는 곳은 대부분이 이제 해상풍력을 더욱더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런 거를 일단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자, 여기서 자동차와 전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동차와 전기. 그래서 전기차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요 내연기관, 그 다음 전기차, 그리고 전기 관련된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자, 자동차와 2차 전지가 이제는 그 시장이 지금까지는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통합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이 뭐였느냐 하면은 바로 작년에 있었던 전미 자동차 노조, 바로 UAW라 그러죠. 우리나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도는 그야말로 아주 그냥 콧방구 끼고 우습게 보는 그런 아주 과격한 단체인데, 제가 학교 다닐 당시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실제로 시위하는데 총 들고 나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그랬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됐느냐? 자, 2차 전지 너네도 만약에 전기차 만든다 그러면은 무조건 하고 우리 UAW에 소속이 돼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거를 어거지로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죠. 아직 이번에는 합의가 안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충분히 이런 시장 통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내 2차 전지 업체, 특히 미국에다가 공장을 두고 있는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미국의 전미 자동차 노조와의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나라 금속노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현대차 그럼 미국에 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우리 백인 아저씨들, 흑인 아저씨들을 만나가지고 이분들하고 이 노조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요. 자, 이 부분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될 거다.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두 번째,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현재 전체 판매량의 3%다. 자,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 2022년도, 23년도 그 당시에 전체 1020만 대 정도가 팔렸는데 그게 전체 이 글로벌 판매량에서 3%밖에 안 됐다. 이거 진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느 천년에 이걸 다 전부 다 전기차로 바꿀 수가 있겠으며,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엄청나게 많은 리튬은 어디서 구하느냐? 지금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염호를 개발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광산도 지금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 국방부에서 아예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폐광을 다시 개발해가지고 거기에서 리튬을 캐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서 대규모 상업 그 광산을 만들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광산이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미국같이 이전에도 리튬을 전 세계 1위로 뽑아냈던 그런 나라들 같은 데서는 광산을 다시금 이제 돌리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염호 개발을 해야 되죠. 한마디로 소금 호수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리튬을 뽑아내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자, 우리나라 현대차 1990년대만 해도 이게 과연 너희들이 과연 2010년대가 되기 전에도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라고 하고서 그 글로벌 조롱거리에 들어가 있었었는데, 놀랍게도 지금 현재 글로벌 탑3의 완성차 업체로 지금 성장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거, 전기차로는 거의 뭐 테슬라를 바짝 쫓아가는 만큼의 그런 기술력과 그 다음에 저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현대의 기아차 앞으로 지금 봤을 때는 더욱더 큰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었고, 실제로도 이번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역대급의 실적이 둘 다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업체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업체들이 앞으로도 2024년도에 상당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즉 지금의 증시를 견인할 수 있는 하나의 축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1분기지만은 지금부터 강하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현재로서는 $300대를 넘기가 어렵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자율주행이
정말로 실현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일론 머스크가 정말 관련해 가지고서는 엄청난 일 중독자, 거의 뭐 워커홀릭이죠. 그래서 하루에 거의 4시간 이상 자는 일 없이 계속 일에만 몰두하고 연구에만 몰두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 현재 그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지금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이전에도 테슬라가 그 자율주행에 관련된 데이터를 그 지금까지 판매해왔던 자신들의 테슬라 전기 차량에 탑재되어 있던 소프트웨어에서 바로 그 자료들을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운전 습관이라는 것을 그대로 다 데이터화해 가지고서는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자율주행을 했을 때 어떤 돌발 상황이 있을 때 그 돌발 상황을 어떻게 막아주느냐에 대한 것들을 지금까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되면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법정에서도 지금 이 부분이 계속 그 법리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니까 이 부분이 첫째 법리 투쟁에 대한 부분이 좀 해결이 되고,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완성되어 있는 축적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자율주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좀 더 획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 다음에 통신 기술의 발달, 즉 5G, 6G가 좀 더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은 충분히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은 테슬라의 주가는 $300를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에 있는 테마. 자, 테마라기보다는 자, 지금까지 저기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많이 급등했던 종목 하나 뽑아드리죠. 바로 현대중공업 계열. 자, 지금 HD 그룹으로 바뀌었는데 HD 현대일렉트릭. 자, 에너지 관련된 종목으로서 앞으로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앞으로 더욱더 뜰 것이다. 특히 해상풍력이나 이쪽으로도 뜰 거라고 보고서 집어드렸는 건데, 1월 4일 매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 9만원대, 91,000원대 이때 매수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가 됐냐면 14만 5천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지금 여기서 경고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대략 해가지고 봤을 때 70에서 80% 정도 그렇게 강하게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현대일렉트릭이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사실은 이 전부터도 대략 한 1년 반 전부터도 이때부터 추세를 타고서 현대일렉트릭은 쭉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HD중공업 계열이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평가돼 있다가 계속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쭉쭉 올라가게 된 것이 이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올 상반기, 그러니까 2024년도 6월 말까지는 충분히 이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고르게 되었던 거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생각보다 강하게 많이 올라가줘서 좀 그 가치에 부합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많았지만은 일단은 그 중에서 가장 그 강한 성과를 보였던 게 이 종목이라서 이 현대일렉트릭을 제가 들고 오게 됐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2024년도 1분기에 또 유망한 섹터로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들과 함께 테슬라 주가에 대한 언급도 살짝 해주셨고요. 유망한 종목 HD 현대일렉트릭까지 차트 분석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리포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유 전문가님께서 직접 작성을 해주신 리포트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대한 의견도 담겨져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초록밴드 통해서 선착순 100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전문가님과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4년도 1분기 유망한 테마로 두 가지를 선정해 주셨어요. 과연 이 테마들을 2분기까지 또 그 너머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테마라고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일단은 그 반도체 AI 플랫폼은 앞으로도 충분히 그리고 2024년 전반에 걸쳐 가지고 어느 정도는 갈 만한 테마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오늘 그 최근 들어서 저커버그가 일단 2박 3일 왔다가 갔지 않습니까? 왔다가 갔고 그런 상태에서 삼성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서의 어떤 끈이 지금 나왔다는 얘기죠. 첫 번째 이 부분을 일단 봐야 되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고 나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과연 저커버그가 엔비디아하고 어떻게 과연 어떤 협상을 할 것인가 여기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엔비디아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너무 독점권을 가지고서는 시장을 지배하려 한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는 이제 아마 메타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른 업체들 특히나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그 인텔 같은 업체들이 또 다시 삼성전자하고 붙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 삼성전자가 왜 무서우냐면은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그러면 비메모리 파운드리까지 간다 그랬을 때는 이번에는 정말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 반도체 AI 테마는 2024년 전반을 완전히 다 끌고 갈 수 있는 연말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테마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같은 경우도 에너지는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2024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책주로서 한 번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조용했지만 2분기 이후에까지 즉 최소한 올 3분기까지는 충분히 더 지켜봐야 될 테마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전기에서도 지금 비록 며칠 전에 애플에서는 전기차를 포기했지만 아직까지도 테슬라는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여기에서 다시금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그 하나의 모멘텀이 발생했을 경우 즉 테슬라발 모멘텀이 발생했을 경우에 전기차들은 다시금 튀어오를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또 다른 업체들 특히나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있었던 이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의 행보에 이어서 또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이 AI 플랫폼과 반도체 섹터들은 유망 섹터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또 에너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미국 대선 이슈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전기차 관련된 이슈들은 아무래도 테슬라의 주가 회복과 함께 어떻게 갈지도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유망한 테마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오늘 들어봤고요. 2분기에는 과연 어떤 테마들이 주도 테마가 될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초록밴드 통해서 자세한 분석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김성규 전문가님의 인사이트 들어오셔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매일 오전 8시에 또 무료 방송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초록밴드 입장하시면 오전에 8시에 매일같이 공개방송 통해서 오늘장 전략들도 세워보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의 비법 알아봤고요. 다우의 6단계와 테일론 기법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봤습니다. 1분기 유망 테마로 반도체와 AI 플랫폼 또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들 배워봤고요. 2분기에 유망한 테마들과 함께 1분기 테마들 자세한 분석은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월요일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